발명 특허 강의 11주차 11강의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는 2장에 이어서 3장, 즉 특허 청구 범위 이런 해석, 범위 또 보호 범위,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의 기준 방법을 1, 2장에 설명했던 3장은 특허 청구 범위 해석 중에 주변 한정 중심주의로 하다 보면은 특허 범위가 너무 좁아서 문헌적 해석에 치우쳐서 특허권자와 그 제3자의 실시자와의 균형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이거를 균등론이라는 이퀄먼트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독트린 그거에 대한 침해 판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장까지 설명이 다 끝났고 2교시까지 보호범위 또 청구범위 해석을 놓고 주변 한정주의냐 중심 한정주의냐 두 가지를 설명했죠. 그거에 발전 내지 절충적 겨내고 대법원 판례가 해석하는 요 균등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럼 3장 균등론과 특허 침해의 판단. 오늘 요 보호범위와 특허 청구 범위의 결론 부분에 또 현행 통설 판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 균등론과 특허 침해. 그럼 균등론이라는 논의, 그건 왜 나왔냐? 독트린 오브 이퀴벌런츠죠. 균등론, 특허 청구 범위를 해석하여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문헌에 의한 물리 해석 범위를 넘어서 문헌의 기재와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래서 요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을 주변 한정주의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그걸 약간 넓혀주며 실질적 특허 청구 범위 해석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의 및 근거, 침해 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헌상은 동일하지 않는 경우라도 서로 등가관계, 서로 대등관계, 이퀄관계죠. 있는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침해 대상물이 특허 발명의 균등 침해를 구성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특허 발명은 기술적 사상인 바, 즉 무채성이고 그 문헌만 가지고 명확하게 다 청구항만 갖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죠.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현하는 모든 실시례를 빠뜨리지 않고 특허 청구 범위의 문헌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하고 또 불가능하죠. 사실이 균등론, 독트린 오브 이퀴벌런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첫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왜 균등론이 필요한지. 그래 한편 특허권이 제3자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 청구 범위의 문헌 및 그것을 지지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공시하는 것이 특허제도가 존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기본 조건으로 되지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제3자에게 불측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면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균등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균등론이라는 해석 방법론 또 해석 법리가 형성되게 된 거죠. 또한 균등이란 형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의 특허 발명의 사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해석을 법률적 판단, 가치 판단, 즉 어떠한 판단자, 법원 또 내지는 심판원 이런 데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므로 균등이라는 용어보다는 등가라고 하는 용어, 같은 값어치다. 뭐 이렇게 더 적합하다고 용어상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의 그런 거를 어떤 대등관계, 청구항과 대등한가 아니냐,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구성요건 이런 것까지도 대등한 해석 기준이라 그래서 균등론이라고
학문상 용어, 전문 용어를 만들어 놔서 우리도 균등론 하죠. 또 뭐 다른 말로는 등가이론, 또 어떤 분은 동가이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용어인 학문적 용어로 굳어진 균등론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겠어요. 그 다음에 균등론의 성립 요건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첫째, 동그라미 1번의 미국엔 판례법 국가, 물론 특허법 같은 경우는 성문법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판례 보면 일찍 1950년 뭐 우리나라 해방되고 5년밖에 안 됐죠. 그레버 탱크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균등론의 그 시초적 그레버 탱크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의 판례를 읽을 때 이렇게 그레버 탱크 하면은 되게 원고 이름이에요. 원고 회사, 컴퍼니나 법인이거나 또 자연인으로서의 그 성명, 그레버 탱크는 회사인 것 같죠? 그레버 탱크 사건 판결 이래 침해 대상물의 대비 대상이 되는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 same function이죠. same function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 same way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 same result, 이런 3단계 평가를 하죠. 동일한 기능, 동일한 방식, 동일한 결과, 요게 프로세스로 연결되는 그런 걸 가져오는 경우 양 구성 요소는 균등하다고 보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레버 탱크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균등론을 확립한 건 우리보다 좀 빠르죠. 1998년 2월 24일 선고한 10835 사건 판결에서 최초로 균등론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밝혔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처럼 기준을 여기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주목을 받는 거죠. 이에 의하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침해 대상물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 괄호 1번 판단 기준으로 그 다른 부분이 특허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괄호 2번 반괄호 2번 위 부분을 침해 대상물의 것으로 치환하더라도 치환 가능성이죠. 특허 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와도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가지며 그래서 그 부품 또 내지는 그 시제품 중에 뭐 하나를 빼고 다른 걸로 치환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그래도 같은 작용 효과를 가지면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반가로 3번에 위와 같은 치환을 당업자가 침해 대상물의 제조 시점에 있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미 공지기술이라는 거죠. 또 괄호 4번에 침해 대상물이 특허 발명의 출원 시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하며 그래서 이제 균등론의 해석 범위예요. 또 반가로 5번에 5번째 침해 대상물이 특허 발명의 특허 출원 절차에 있어서 특허 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때에 침해 대상물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걸로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균등론의 근거 또 판단 기준을 5가지로 아주 상세하게 확립시켜 놨죠. 그래서 미국 그레버 탱크 사건보다 훨씬 더 그레버 탱크 사건은 어떤 시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판단했다면 여기는 우리식 또 우리 대법원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제시를 그래 우리 법문화가 상당 부분 사실 일본 법문화에 영향을 받죠. 특히 이런 기술적 판례, 특허 판례 이런 건 일본 걸 많이 사실 뭐 모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동물에서 한번 우리나라 대법원 우리나라 이제 좀 일본보다 조금 늦죠. 2000년 7월 28일 선고 대표적인 균등론의 시범 케이스예요. 모범 사례. 97 후 97년도부터 한 3년이 넘도록 싸웠죠. 2200 권리범의 확인 특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여기서 가호 발명 이렇게 나올 때는 가호라는 건 침해 대상이 된 즉 비교 대상이 되는 원특허 그래서 원고가 등록한 발명을 판결문 쓸 때 가호 발명 이렇게 써요. 그리고 침해된 건 그거 이제 침해 발명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 가호 발명이 특허 발명과
출발 물질 및 목적 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 물질에 있어서 무슨 이제 화학 물질을 넣어서 만드는 거겠죠. 거기에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 다른 걸로 바꿔치기해도 여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 일본식으로 돼요. 반가로 1번에 양방일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 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그래서 지금 침해 대상이 되는 특허 발명이 앞에 먼저 가호 발명이 그런 침해가 됐는지 동일 내지는 공통, 이런 걸 따져보죠. 또 반가로 2번에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 요소가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또 반가로 3번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당업자이면서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정도로 차명한 경우에는 반가로 4번에 가호 발명이 당해 발명 출원 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래서 이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기술 발명이죠.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괄호 5번에 나아가 당해 발명의 출원 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에 치환된 구성 요소가 특허 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에 치환된 구성 요소는 특허 발명의 그것과 균등몰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치환 약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미 특허권을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을 지금 현재의 특허 출원한 발명문이 동가 균등론에 의하면 침해를 구성했다라고 판시하여 일본의 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비슷한 판시를 하였는 바, 균등 여부를 침해 대상물 제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치환의 용의 추구성, 그걸 이제 추적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추구성을 당연할 정도로 그 자명한 경우로 표현을 좀 더 한정적으로 사용한 약간의 일본 판례의 주류적인 거랑 유사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한정적으로 사용한 차이, 우리가 좀 더 보수적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 우리 판례는 그 판례 2000년도 판례가 처음에 그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균등론의 시초적인 판례라고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특허 청구 범위 해석과 균등론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겠어요. 괄호 1번에 청구 범위의 법적 해석.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은 법률적 문제며,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 question of law라고 그랬죠. question of fact가 아니라 청구 범위의 각 문구의 해석의 결정은 법원의 소관이다. 해석의 원칙 중 하나는 청구 범위는 문자 그대로 해석된, 즉 문헌 해석의 원칙이 그건 뭐 확고하죠. 것이다. 즉 청구 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가 침해 대상 물품 또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 청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청구항 해석할 때는 문헌적 해석을 하는 거죠. 1단계로. 한편 문자적 해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른바 주변 한정론을 확장해야 되겠죠. 침해를 억제하고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청구 범위 해석 원칙 중 다른 하나가 균등론, 즉 doctrine of equivalence, 그거라는 거죠. 그래 균등론에 의하면 침해 대상 물품에서 청구 범위의 구성 요소가 문자 그대로 설명된 대로 존재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발명의 각 구성 요소,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구성 요건, 그 이제 밑에서 시시례 이런 걸 다 평가하는 거죠. 구성 요소가 침해 대상 물품, 침해 대상 제품에 동일하게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주변 한정론을 문헌적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절대적인, 즉 문자적인 동일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일성이 해석의 근거이다. 균등론의 핵심 이론들이죠. 실질적인 동일성은 숙련된 변호사, 또 당업자는 말 쓰죠. 그 기술 수준의 보통적 기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또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 여긴 뭐 숙련된 변호사 그랬는데 뭐 이제 그 제기할 때 변호사나 변리사가 하겠죠. 같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침해 대상 물품의 구성 요소가 특허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구성 요소와 실질적으로 서로 교체 가능한 걸로 판단하는 그 이론이 이른바 균등론이다. 또 괄호 2번에 균등론과 금반원의 원칙.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배울 때 금반원 원칙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 금반원은 A라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B로 이른바 금반원. 먼저 A라고 말을 해놓고 나중에 B로 말 바꾸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누구 만났냐? 처음에는 아예 일면식도 없다. 조금 가면은 만나긴 했다. 그렇지만 그때 어떤 불법 행위는 안 했다. 돈은 안 받았다. 또 그런 범죄 행위는 안 했다. 말이 약간 바뀌어. A 다시로. 그러다가 나중엔 또 B로 확 뒤집어서 아예 또 다 부정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금할 금자지. 그렇죠? 뭘 금지한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거에 반하는 말을 하는 건 신의 성실. 그래 여러분들도 신의 성실한 사람은 삶도 좀 일관적이고 뭔가 예측 가능성. 그래 트럼프와 최근에 이제 바이든 뭐 미국 대통령 아직도 안 끝났는데 어쨌든 확정은 뭐 이제 바이든이 선거인단을 이제 583석에서 270석을 훨씬 넘었죠. 지금 현재까지 279석. 거기에다가 나머지 두 주가 더 확정되면 한 306석까지도 획득한. 또 그렇게 되면은 지난 대선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여사를 이길 때 민주당의 힐러리를 꺾을 때 그 숫자랑 똑같다고 그러죠. 306대 지금 이제 바이든이 얻은 게 이제 최종 확정에서 306석이 된다면 트럼프가 293석, 273석. 그래서 한 월등하게 대승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 말도 막 뒤집어. 그런데 바이든은 그거보단 조금 살아온 내력이 지금까지 78세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신의 성실하게 사는 듯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어쨌든 민법 총칙의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의 하나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 또 영미법에서 발달한 금반원의 원칙, 이른바 에스토펠의 원칙,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판 같은 걸 할 때 그 증인의 태도, 또 원고 피고의 태도, 처음에 A라고 주장하다가 뒤에 가서 준비 서면을 통해서 B로 바꿔버리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재판정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균등론은 심사 과정의 금반원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즉 청구항에 A라고 썼다가 그렇죠. 나중에 침해에서는 B라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건데 내가 생략한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 왜냐하면 너무 넓게 쓰면은 보정나고 거절, 명료성에서 심사관이 자꾸 보정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고기술 좁혀서 청구항을 쓰는 거야. 그래서 방향으로 보정한 경우 줄였거든요. 누가? 심사관이 아유 그거 너무 넓고 그럼 공지기술까지 다 커버해서 자유기술을 부정하는 게 안 됩니다. 좁혀주세요. 그랬더니 팍 좁혀놓은 거야. 그래서 추후 청구 범위 해석에 있어서 보정의 취지. 그래서 처음에 심사관이 줄여라 해서 줄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A로 줄여 있는 거야. 등록 특허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보정 전에 B까지 넓혀 있는. 그리고 침해에서는 B를 주장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금반원이죠. 균등론과 금반원의 원칙. 그래서 청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보정 과정, 심사 과정에서 줄인다고 확정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애매하게 넓혀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안 된다. 침해할 때는 넓게. 우리가 이걸 내로남불, 뭐 지금 우리나라 모 정당과 또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특허는 권리 범위가 좁을수록 심사를 통과하기는 용이하나. 그래서 이제 좁게 쓰면 그래, 그건 아주 새롭네 이래. 근데 넓히면 기존의 공지기술이나 자유발명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포섭을 하면 특허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심사 실무상. 청구 범위를 심사를 통과하는 위주로 좁게 작성하고 보정할 경우 추후 특허권 행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좁게 해야지 침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속 또
보정해서 줄여놨는데 보정 전 상태로 돌아가는 확장되는 그런 해석은 제한된다는 게 바로 특허 균등론과 연관되어 있는 특허 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금반원의 원칙이죠. 균등론과 그래서 금반원 원칙. 그래서 너무 균등론이랍시고 넓혀놓으면 넓혀서 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은 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균등론으로 통제한다. 또 괄호 3번의 균등론의 적용 범위. 균등론은 사손 변경에 의해 특허권을 우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균등론으로 너무 확장도 안 되고 또 너무 문헌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걸 약간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그걸 되돌아가는 또 우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균등론이 적용되는 범위는 특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개척적인 내용의 특허, 즉 뭔가 도전적이고 벤처, 모험적인 거죠. 또 세부적인 개량 특허보다 넓은 범위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개척, 그런 건 신기술이고 그래 좀 확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 개척 특허는 특허의 발명자는 넓은 범위의 새로운 범위를 발견한 것이므로 발명한 것이고 발견 특허권의 넓은 해석으로 보상받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 사람이 획기죠. 지금 코비드19 어젠가도 화이자에서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죠. 화이자 비아그라 발명했던 그 기술은 20년이 넘어서 다 공개돼 있죠. 누구나 카피약을 만들 수가 있어. 복제약 만들죠. 그런데 지금 코비드19 이것도 개척 발명에 해당하죠. 아마 그 백신을 지금 뭐 90%까지 어느 정도 성공 기술이다. 어젠가 이제 뉴스에 나온 게 그렇죠. 어쨌든 그 화이자가 그런 개척 기술을 할 때는 조금 더 균등론으로 보완해서 넓혀주겠죠. 반면 기존의 장치나 방법을 개량하는 내용, 개량 특허는 이미 다 공지되어 있는 기술이야. 약간 숟가락 하나 더 얹기, 발 내리 뻗기. 우리나라 이제 쇼트랙이 그렇죠? 결승선에 발 내리 뻗어서 한 5 내지 10cm를 쭉 뻗어서 먼저 터치라인에 닿는 뭐 이런 기술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일반화된 공개된 기술이 돼서 다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그렇죠? 1cm, 2cm 갖고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결승선에서 우열이 가려지나 그렇죠?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그래서 발뻗기 이런 걸 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개량 특허. 그래 개량하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은 개량 특허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넓혀주면 안 되겠죠. 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개척 특허가 아닌 걸 너무 넓혀주면은 특허권 남용이 될 수 있고 다른 공직기술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 균등론의 적용 범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괄호 4번의 균등론 침해의 성립 요건 앞에서 설명했듯 여러 가지 원칙들이에요. 균등론은 침해 대상물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헌상으로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과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 발명 침해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특허권자가 좀 유리해지죠. 주변 한정 중심보다는 주변 한정주의보다는 조금 확장해 주니까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청구 범위. 그다음에 균등 침해의 성립 요건은 적극적 성립 요건으로 앞에서 제가 좀 했죠. 5가지.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두 번째 치환 가능성, 세 번째 치환 자명성, 이 세 번째까지가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지기술 배제 원칙, 공지기술로 판단하죠. 또 소극적 요건 두 번째는 출원경과 금반원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특허권의 균등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과 침해 제품이 과제 해결 원리에 공통될 것. 그래서 이미 A라는 발명에 B가 늦게 출원한 거나 실시하는 게 공통되는 그래서 요거는 과제 해결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 요건 다른 것으로 치환해도 위에 걸 조금 풀어준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을 치환해도 특허 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치환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적극 요건 그러나
치환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쉽게 치환할 수 있을 것. 그래 요 세 가지가 균등론의 해석 기준이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으로 네 번째,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 출원 시 공지된 기술에 해당할 것. 이거는 이제 피고 측 침해했다고 소를 당한 자가 항변하는 거죠. 공지된 기술, 자유 발명이다. 또 다섯 번째는 특허 발명의 출원 절차에 침해 제품의 구성이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것, 청구항에 안 들어갔지 않냐, 금반원 원칙을 적용하죠. 그래서 요건이 요구된다. 그래서 1에서 3을 균등 침해의 적극적 요건이라 하고, 또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그 다음에 4, 5는 균등 침해, 항변 요소죠. 성립되지 않는 소극적 요건으로 침해의 피고로서 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요 두 번째 문단에서 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까지는 균등 침해 적극 요건이고 입증 책임은 원고가. 4, 5는 균등 침해 아니라는 항변 사항이고, 이거는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 분배, 이게 중요하죠.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패소의 지름길이에요. 그럼 그 밑에 판례를 확인해 보면 균등론에 대한 판례죠. 확인, 대상 발명, 침해 제품 등의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위에서 첫 번째 요건이었죠. 괄호 2번에 특허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라는 말을 써. 그거는 2번 정도나 치환 뭐 이런 거 3번 정도 되겠죠. 또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이른바 공개기술 정도, 당업자라면 당연히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판단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제품 등은 특허 발명에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균등론을 적용하죠. 여전히 특허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작용, 원리, 그 다음에 금반원 원칙 이런 걸 판단 작용으로 해서 균등론을 적용한다. 대법원 최근이죠. 2018년 5월 30일 선고했고 2016 후 2119 판결, 또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했고 2012 후 1132 판결 등이 같은 균등론을 적용한, 특히 2018년 최근 판례는 변리사들이 많은 판례 평석 같은 걸 있어서 판례 번호로 검색하면 평석을 읽어서 좀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변경 용이성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를 조금 더 심층 설명해 보겠어요. 쟁점, 균등 침해 요건인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까 세 번째 요건에 구체적으로 2018년 판례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요건인 통상기술자, 이른바 이제 당업자죠. 통상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비교할 때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쟁점이 됐던 게 2018년 판례였다. 일본 판례를 또 약간 첨부해 보면 균등 침해 범위를 진보성 판단 시와, 그래서 특허 요건에 29조 제2항의 진보성, 신규성 1항이고 진보성 2항에 나오죠.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허 청구 범위의 공시 목적, 특허 청구 범위를 다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나타나듯이 명세서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걸 공시라고 그러죠. 공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공시 기능을 달성 가능하고, 또 진보성 판단의 경우보다는 균등론에서 판단, 그러니까 29조 2항보다 균등론이 더 협소한 범위, 그러니까 출원 단계와 심사 단계의 그 부분에 명확히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나기도 해야 되고, 진보성이 조금 더 완화된 판단이라면
균등론 판단할 땐 특히 제3자의 권리 침해했느냐 안 했냐 이런 실질적 이익이 또 여기선 경제적 불이익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변경의 용이성, 진보성보다 균등론 판단이 해석 범위가 좁다는 걸, 그래서 주변 안정론에 더 가까이 해석하라. 이게 일본의 판결료지. 우리도 그거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균등 침해의 판례 법리에서 최근 판례 몇 개를 써놨어요. 제가 괄호 5번, 반괄호 1번 균등 침해 법리. 균등 침해는 제3자에게 불의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문헌 침해의 경우보다, 즉 주변 한정주의보다는 넓게 정함으로써 특허 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문헌 침해에 따른 판단만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법리. 그래, 주변 한정주의 플러스 균등론으로서 약간의 중심 한정주의보다는 좁지만 주변 한정주의보다는 조금 넓혀서 실질적 특허의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법리다. 그래, 판례 법리 반괄호 2번이죠. 대법원 2000년 7월 28일 선고 97호 2200 판결에서는 침해 제품의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세 가지의 적극적 요건, 즉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특허 발명과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판단 기준이죠. 균등론에. 동그라미 2번에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 그래서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 결론이 똑같고 제품 그런 걸 만들 수 있다, 나타낼 것. 동그라미 3번에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당업자 기준이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일 것. 여기까지는 진보성 판단의 논리와 같죠. 및 두 가지의 또 소극적 요건, 침해 제품의 특허 발명 출원 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자유 기술의 항변이죠. 그로부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지 않을까 항변을 하죠. 소극적 요건. 또 다섯 번째 요건은 특허 발명의 출원 절차를 통해 침해 제품의 변경된 구성 요소가 청구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극적 요건이죠.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적극적 요건, 뒤에 두 가지는 소극적 요건. 그래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확립된 판례의 균등론 판단 기준이에요. 요건이죠. 균등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최초로 2000년도에 판시했고 일본은 98년, 미국은 그레버 탱크 사건에서 50년 1900. 그래서 일본이 이 특허나 이런 쪽은 훨씬 앞서가죠. 이러한 균등 침해 법리는 다수 사안에 적용되어 왔다. 그래 최근에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관한 2019년 작년도죠. 1월 31일 선고, 2017 후 424 판결. 또 하나 그 밑에 판례 2는 작용 효과의 동일성 여부 판단 방법. 대법원 2019년 1월 31일 선고도 했고, 또 그 다음에 2018 다른 사건이죠. 267, 252 판결. 그래 두 개의 판례를 통해 균등론을 한 번 더 최근 판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 판단 방법에 따른 2019년 판례. 확인 대상 판결과 발명과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 즉 공지된 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 이제 2014년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지만 최근 19년도에 이런 해결 수단, 그게 자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작용 효과 동일성 여부의 판단. 2019년 판례죠.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 제품 등도 해결하는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물건을 만들고 또 기존에 미흡했던 거, 그게 발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를 해결하는 수단을,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낮으면 고한 정도, 실용 신안이 되고, 그런데 기술적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 되면, 그래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해결 수단의 제공이 있어야 되죠. 개량 발명일지라도 해결하는 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론적 시시품을 기준으로 하겠죠.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 파악되는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 제품 등에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을 내있죠. 작용효과. 그래 앞에서는 해결 수단. 이거는 물건을 만들어서 산출물, 작용효과를 두 번째 최근 판례. 그래서 해설을 조금 붙여보면 첫 번째 판례. 반가로 1번에 과제 해결의 원리의 동일성 여부, 해결 수단을 제시했느냐, 침해 대상이 되는 발명이, 그렇죠?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현 당시 공지 기술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선행 기술과 대비함으로써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해 판단하며 그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인정 범위는 위 선행 기술 대비 특허 발명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 해결이 됐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는 그런 판례가 구체성을 판단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용효과에 대한 판례죠. 괄호 2번에 위 판결, 바로 위에 2019년 같은 날이지만 다른 판례예요. 두 번째 판례. 위 판결에서도 앞서 본 판결과 같이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판례고, 기술 사상의 핵심이란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용 효과에도 기술 사상의 핵심 파악으로부터 작용 효과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균등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기술 사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작용 효과까지도 침해했는지, 그래서 1단계, 2단계식으로 그래 리딩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해결 수단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작용 효과도 그대로 모방했냐. 모방했다면 침해가 되는 거고, 작용 효과가 다른 물건이 나온다면 아닌 것이고, 그래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를 볼 때 공지기술이라도 해결수단 자체가 공개된 것 아니므로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 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효과가 같다는 거죠. 여전히 균등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해결수단에 그게 다르다고 할지라도 작용 효과가 같으면 또 균등론에 의해서 침해가 된다. 즉 원고가 승소할 수 있고, 그 후 된 발명, 뒤에 된 발명은 선발명의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요 2019년 기준 2개 판례를 리딩 케이스로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니 해도 균등론 이런 부분은 판례 동향을 추적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거는 법률신문이나 또 신문기사, 전자신문 이런 데에 이런 균등론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 변리사들이나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대개 평석도 하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나온 판례, 이것도 모 변리사님이 소개했던 걸 제가 여기 강의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판례 동향을 통한 균등론 해석 기준 2개를 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는 3강의 끝까지 다 제가 했고, 여기까지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3교시에 걸쳐 좀 분량은 많았지만 요 특허의 보호 범위 내지는 청구 범위 해석 방법, 또 그 판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균등론의 기준 2가지, 최근 2019년 판례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해결 수단의 해석 방법, 또 작용 효과의
해석 방법,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발명특허 강의를 신청했는가, 또 발명특허를 통해서 뭘 배우는가, 이 중에 그 특허 침해가 중요하고, 다음 주까지 연계되어 다음 주에는 특허 침해의 구제 수단에 대한, 그래서 실시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실무적 판례 이론을 설명해서 오늘 제 11강 특허의 보호 범위, 또 특허의 청구 범위 해석, 주변 한정주의와 또 중심 한정주의, 나아가 균등론 3장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끌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균등론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면 특허법, 좀 두꺼운 강의 교재 같은 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시간 동안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